자, 이제 현존과 예속 논쟁을 이제 할게요. 이 예속 논쟁은 이제 저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2번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예속 논쟁을 이제 하기 전에 그 예속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예속 논쟁이 단순히 예법을 둘러싸고 의식과 관련된 논쟁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전후 사회 질서의 붕괴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 간의 어떤 국가 제조론적 논쟁이 같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보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제가 이 표가 제가 이제 그 인간등본은 제가 거기에 첨부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국가 제조론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을 관련된 것들 표를 이제 첨부할 테니까 그걸 봐두시고요. 직강등본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그 인간 그 올려놓은 거 첨부한 거 놓고 좀 다운받아 보세요. 자, 그러면 전후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그 이제 양난을 거쳐서 이제 전후에 이제 사회 질서가 붕괴됐죠. 자, 아마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집권 양반 사대부들은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했어. 그래서 항촌 사회를 이제 복귀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붕괴된 게 항촌 사회 붕괴를 어떤 식으로 한약을 통해서 뭐냐면 극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독리한약에 누굴 참여시켰다고 했죠? 예전에 상계만 있었는데 하계도 같이 참여했죠. 민중주의 조직이었던 하계도 같이 참여해서 교환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신분제가 해이됐죠. 신분제가 해이됐으니까 이것을 뭘로 통해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통해서 강화시키려고 했죠.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통해서 강화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개간 사업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죠. 개간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항촌사회 붕괴 대응해서 이제 한약을 강화시키고, 신분제를 통해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시키고, 경제적으로 개간 사업을 장려를 하려는 통해서 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리학적 지배 질서야. 그래서 예전에도 성리학이 있었긴 했지만 이건 정치인용으로 사용했던 거지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거고. 근데 이때부터는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이제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까지도 확산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강조된 것이 뭐기 시작하죠? 종법하고 예법이야. 자, 종법과 예법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 꼭 지킬 필요도 없고.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뭐 상강오륜을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상강오륜을 강조해서 신분제 질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을 강조하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어떤 부계 혈통을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야 가지고 이거 공통점이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있어요. 서인과 남인은 그 당시 지배층이었죠. 근데 얘는 공통적으로 뭔 강화시킨다는 의견 동의해요.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은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얘들은 이제 서인들은 상대적으로 남인보다는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체제 개혁론을 주장해요. 보수적인 체제 강화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들은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시켜. 한마디로 주자의 말에 토시에 나서는 안 돼. 절대적이야. 이걸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교조화라고 하죠. 교조화. 교조화.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론에 따른 그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있으면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자가 말했으면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통기국론을 해석할 때 이통기국론은 그 서인들의 그 선조였던 그 학문적 스승이었던 누구의 주장이에요? 이의 주장이죠. 이통보다는 뭘 강조할까요? 기국을 강조해.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 체제 개혁론이라고 주장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반발도 있어. 왜냐면 남인들이 되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요 남인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영남 남인 쪽이 아니라 좀 근기 남인 쪽에 이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주자 성리학을 원칙대로 절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죠. 탄력적으로. 거의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때 뭘 플러스 시키면 육경 체제. 육경이 뭐죠? 원시 유학이죠. 원시 유학. 그래갖고 이제 이 원시 유학의 특징이 뭐냐면 육경은 일단 뭐예요? 시경, 서경, 역경, 예경, 그다음 춘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악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육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경은 이제 고대 유학 체제를 받아들여서 성리학을 좀 더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일부 남인 세력들은 일부 남인들 또는 일부 그냐면 약간 이제 서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삐딱하게 해서 아예 성리학을 부정을 해. 뭐만 하죠? 육경. 고대 유학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체제도 이제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효라든지 박세당 뭐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송실 뭐라고 해? 사문난적에서 막 비난을 하잖아. 그 과정에서 이제 윤효가 죽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근기 남인들의 이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구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건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뭐 한다? 성리학을 그냥 원리 원칙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경체제, 고대 유학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런 서인과 남인의 어떤 성리학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이 무슨 논쟁으로 표출된 거예요? 예속 논쟁으로 표출되는 거죠. 예속 논쟁. 자, 예를 들어갖고 서인들은 천하동리를 내세웠고 뭐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것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 왜냐면 왕이나 그 다음에 신하나 공통적으로 다 뭐가 있는 거야? 네가 내재되어 있고 드러내 있었잖아. 그러니까 또 동일한 거야. 그럼 예법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남인들은 이 육경체제에서 이제 왕권 강화가 있거든요. 천인사원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왕과 신하는 똑같은 예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예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왕자 대 부동사설 내세우죠. 그리고 남인들 그걸 내세웠던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서인보다 힘이 딸리니까 누구의 힘을 믿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서 자기가 이제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그 의도도 있죠. 정치적으로. 결국에 이런 예속 논쟁이라는 거는 단순히 예법에 대한 형식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서인과 남인들의 어떤 인식 차이, 성리학적 인식 차이, 그리고 전후 복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예속 논쟁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예속 논쟁은 단순히 예법의 논쟁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서로 간의 인식 차이나 정책의 어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보통 이제 양난 이후에 이제 무너진 그 국가 제조론 논의가 이제 되는데 제조라는 거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무너진 조정을 다시 만들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양난원에서 조선사회에 큰 타격을 받고 집권체제 동요한 중세사회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민과 남인들은 성리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 제조론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서인들은 좀 보수적이고요. 근데 남인들은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속 논쟁을 표출됐는데 그러면 이제 비교를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자, 서인들은 되게 성향을 보면 보수적 체제 개혁론자로서 치인을 강조하고 제도 개혁을 해요. 부국 강조를 주장하고. 근데 남인들은 상대적으로 수계를 강조하고요. 도덕적 자기절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손흥민 육성론을 내세우고요. 정치 사상으로는 서인들은 왕권이보다는 신권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재산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 근데 이에 반해 남인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왕권 강화. 관료정책 재정률을 통해서 3사의 정책 비판을 이제 강조하고요.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서인들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과 국방력 강화에서 노비 성량과 성혈통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는 이통 기국론이 깔렸어. 그래서 이통의 좀 보편성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땐 남인보다는 뭐냐면 좀 진보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산업과 기술 발전의 호의적 이거는 나중에 이제 노동에도 영향을 주죠. 노동 시작자들도 중상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부세제도 시정을 통해서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중소지주와 농민층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자, 그럼 남해는 중소지주와 자영농 안정을 중요시하면서 수치체 완화를 중요시하고 그다음 2기 오바서 입각해갖고 서울 통해 노비송령 같은 신문제 완화 소극적이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농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산업과 기술 발전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토지제도 개혁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상주의 관련된 나오죠. 되게 시작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그 서인층, 그러니까 노동계통의 뭐예요? 중농주의 학파들과 그 다음에 남인들의 뭐죠? 중상주의 학파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약간 아웃사이드지만 이제 소농계통의 이제 양명학자들. 이렇게 이제 세 개 계통 나오는데 이 전조들이 이미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 제조업 논쟁에서. 그러나 지주의 입장일 때는 농업기술 개혁에 강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남인들은 토지 분배 경작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유교적은 주자 성략을 신봉하죠. 성략 교조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송시열 같은. 그 다음에 이에 반해 남인들은 원시 유학이 6경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약간 성략을 탄력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육경을 그냥 강조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면 윤호나 뭐 박세당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윤호하고 이제 그 송시열 간 논쟁이 있어요. 유명한 마국간 논쟁이라 해갖고 이 마국간 해석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고 그 논쟁에서 알 건 뭐냐면 이제 그 마국간 논쟁에서 좀 뭐냐면 서인 강조의 송시열은 뭐만 주자의 말에 토시 하나 들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고 이에 반해서 남인들은 그 당시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좀 이걸 탄력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속 논쟁을 이제 볼게요. 자, 예속 논쟁을 이제 하기 전에 이 예속 논쟁을 하기 전에 이제 종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종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 이제 왕실 내 또 가족 내 양막 사대부의 어떤 게 뭐냐면 그 순서 적자나 왕의 계승 순서를 논의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자 조선 초기 때는 종법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죠. 종법들은 알고 있었어. 중국에 들어오는 종법을. 근데 크게 신경 안 썼어.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종법상 그 세종은 정조를 뭐라고 불러야 돼? 정종을 종법상 얘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돼. 근데 명나라 포문 올 때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큰아버지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종법에 어긋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을 때는 맞는 얘기지만 왜냐면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왜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큰아버지라고 부르냐? 그건 누굴 배제시킨 거야 정통에서 그 종조를 배제시키는 거죠. 누굴 정통을 본 거죠? 아버지를 정통을 본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정통을 보고 자기를 이제 뭐냐면 그 계승자로 보고 그걸 이제 그 할아버지가 보면 이제 뭐냐면 얘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자기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법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그냥 근데 조선후기 때부터 이제 뭐냐면 이게 종법이 이제 강화되죠. 성리학적 윤리질서가 강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인조가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인조는 엄밀히 말하면 아웃사이드죠. 선조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5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정원군의 장자예요. 능양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기는 진짜 그 왕실 반개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반개가 왕이 됐지만 왕실의 정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정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족보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의 정통을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종을 한 거야. 원종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인 아버지인 누구예요? 정원군이죠. 그래서 정원군을 원종을 추송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일단 선조 다음에 원종이 그 왕실의 적자가 되는 거고요. 추송되면서 그걸 받은 게 누구죠? 인조가 되는 거야. 자기가 되는 거야. 왜 이걸 굳이 이 짓을 왜 하려고 했을까? 이 짓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노력했어. 신하들 반대 속에서 그걸 했어. 이 사람이 업적은 뭐냐면 인조 때 업적은 요거야 요거. 자기 원종 추송주의. 추송 사업.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원종을 만들 것이냐. 그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군사 강화보다는 원종을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 정원군 원종을 만들 것이냐. 그 논의야. 왜냐면 종법상 자기의 정통성 확보하려는 거야. 그만큼 종법이 뭐냐면 상당히
구체화되고 이게 내면화됐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와 연계돼서 종법계승 논제 호종 때도 마찬가지야. 아까 저 호종이 두 번째 아들로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종 체의부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야. 그럴 경우에 이제 종법상 위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 남인과 서인이 다르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무슨 논쟁이 전개됐다? 예속 논쟁이 발생이 된 거죠. 이것도 종법 논쟁과 관련된 거야.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속 논쟁을 이제 볼게요. 예속 논쟁의 서인과 남인의 학문과 정치적 노선 차이, 그 다음에, 소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됐는데, 이게 이제 1차 예송하고 2차 예송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1차 예송과 2차 예송을 이제, 보면, 자, 먼저 이제 1차 예송을 무슨 예송이라고 해요? 기예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왜 일어났냐면, 인조의 이제 계비였던 자의대부의 복제를 둘러싸고 일어나. 계비라는 것은 본 왕비가 있고, 왕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왕비가 계비인 자의대부인데, 그때 왕씨는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결혼할 때 자기 동년배하고 안 하죠. 뭐죠? 한참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의대부가 상당히 어릴 때 이제 즉위를 한 것 같아요. 예, 결혼한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인조는 인여왕후가 있었어. 인여왕후. 그래서 인여왕후가 밑에 이제 소현세자가 복림대군을 낳고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것이 자의대부인데, 문제는 이제 누가 죽었냐면, 자기 아들뻘이었던 호정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뻘이었던 자의대부의 복상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기예송이고요. 그 다음에 호정이 죽고 나서 또 호정의 부인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먼저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자의대부의 또 두 번째 며느리 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2차 예송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1차 예송은 아까 계기가 된 게 호정의 상을 당하여 자의대부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거고, 2차 예송은 호정비, 그러니까 자의대부 입장 올 땐 뭐예요? 며느리뻘 좀 되는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자의대부 복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죠. 이때 1차 예송 때는 서인은 1년설, 그 다음에 남인은 3년설, 이에 반해 2차 예송은 서인은 9개월설, 그 다음 남인은 1년설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돼? 1차 예송 때는 1년설 채택하죠. 그래서 서인이 이겼고요. 남인이 실각했고, 2차 갑인 예송 때는 이제 누가 이겼어요? 남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송시효 유배당하고, 송시효 나중에 좀 죽지만 하여튼 이때 유배당하고, 이때 서인 처벌 과정에서 이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갈려 나가. 그래서 강경파는 서인을 처벌하자는 그런 사람인데, 온건파는 이들 적극적으로 포용하자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에 누가 승리하죠? 온건파의 탄남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서인의 공정체제와 남인과 서인의 공정체제 한 건 유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된 게 뭐예요? 경신왕국대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예성논쟁 관점에서 이제 볼게요. 그 밑에 관점에서. 앞에 있는 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예성논쟁 그 차이고, 관점을 볼게요. 자, 서인의 논리적 권고는 건국대전, 국조례, 주자결례.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어떤 거냐, 공식적인 예법이죠. 왕실 예법이고, 되게 이제 남인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주례, 예기, 의례, 이건 뭐예요? 육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주례, 예기, 의례는 뭐 하는 거죠? 자, 예경 아시죠? 예경. 예경의 상경이 뭐예요? 그 밑에. 두세 개나. 예경은 뭘로 구성돼요? 주례, 예기, 의례. 13경이라 해서 예경 밑에 있는 그걸 이제 책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고대 유화 관련된 거죠. 이걸 합쳐가지고 옛고제가 고대라고 해요, 고대. 물론 이제, 서인의 이제 또 고대를 주장했겠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서인들은 국가의 공적인 체제의 예법을 강조한 거고, 남인들은 뭐죠? 성리학적 체제에 규정된 그 예법들, 국가의 공적인 체제를 강조한 거고, 남인들은 육경 체제를 바탕으로 예법을 강조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어떤 탄력적인 적용, 정법의 탄력적인 적용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 서인들은 호종을 뭘로 인식했을까요? 둘째 아들로 인식한 거야. 호종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복림대군이죠. 근데 첫 번째가 서현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림대군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로 인식하는 데 반해서 남인들은 호종을 첫째로 인식하죠. 첫째. 왜? 소현세제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냐?
복림대군이 첫째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호종을 둘째 아들로 이제 인식을 할 경우에는, 뭐 실제 둘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종법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소현세제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3명의 아들인데 2명은 제주도 유배 가서 죽고, 석현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호종의 둘째 아들로 인식이 해버리면, 종법의 계승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소현세제의 그 남아있는 아들이 석현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종법상 이 사람은 왕이지만 종법상은 왕실의 큰 우론이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호종은 뭐냐면 이 정통이 없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인식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논쟁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1차 예송 때 뭐라고 이제 했냐면 송시열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종지서는 제2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유명한 말인데 사종지서는 뭐냐 하면 그 모가 이제 왕이 죽으면 그 3년상을 입어야 되는데 3년상을 입지 못한 4가지 경우가 사종지서예요. 근데 사종지서 중에 그 3번째인가 2번째인가 중에 하나가 체의부정이에요. 이 체의부정은 뭐냐면 적자지만 장자가 아닐 경우예요. 이 적자가 아니면 장자가 아니면 뭐예요? 2번째, 3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걸 송시열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종이 서자이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체의부정 해놓고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그 당시 서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물론 이제 저희 송시열이 얘기할 때 이 서자라는 것은 2번째 아들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는 조선시대 서자라는 걸 그때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뭐죠? 첩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종의 지위를 아주 깎아내리는 거죠. 적자에서 이제 서자로. 거기다가 또 누가 남아있어 지금? 석현이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면 호종한테는 이제 정통성이 없고 누구한테 있다? 석현한테 정통성이 있다. 해석용한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영모죄도 이제 걸려들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옆에 있었던 이제 신하들이 이제 선인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 왜 그 3년상을 입어야 되는 것은 국조 5회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1년 보고 있게 돼 있다 하면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1년 보고 정착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현종이 그 당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냥 서인들 만빠르게 넘어간 거죠. 예. 근데 무시무시한 그 발언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2차 예송 때 그게 이제 발각되면서 이제 현종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그걸 드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송시열 자기 무시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천내뻔인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종법도 이제 원리 원칙 때 천하동네에 따라서 정치해죠. 종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왕권이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천하동네는 어디에 입각한 거예요? 성리학적인 어떤 그 이념에 입각한 거죠. 어디에 반영됐죠? 건국대전이나 국조대 이런 데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남인들은 종법을 육경을 바탕으로 육경은 뭘 강화시킨가? 왕권을 강화시킨 내용도 있죠. 그래서 왕자의 부동사설을 강조해. 그래서 왕자의 예법과 왕실의 예법과 그 다음에 사대부의 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왕자의 부동사설을 이제 주장하고요. 신분제 입장인 서인은 좀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적용돼요. 여기는 약간 진보적인데 이통기국서에서 어디를 강조하죠? 이통을 강조하죠. 전반적 기구 강조하지만 이 신분제 입장에서는 보통 좀 약간 이통을 강조해요. 그래서 남인이나 그러니까 사대부라든지 노비들 다 똑같은 보편적인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래서 노비소년과 서울통 그 노비종목 같은 걸 창설하죠. 그래서 그 서인이 집권할 때는 노비종목이 실시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남인이 집권하면 또 폐지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남인 같은 경우에 이기오바설 강조해갖고 이에 가변설 강조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가 타고 그러니까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것은 범인이고요. 이가 발해서 기가 타는 건 뭐야? 성인이 된다. 서로 간에 발하는 조치다. 그래서 발의 주체에 따라서 뭐냐면 사대부하고 그 범인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석하고 신분적 차별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서울통과 노비송락의 소극적이고 노비종목에 반대했죠.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 이제 그 서인들은 신권을 강조하죠. 성략 공치주의.
근데 이게 남인들 상대적 서인보다 힘이 약하니까 왕권을 강하고요. 서인세력 견제 입장을 반영했고, 예송논쟁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 다음 호포법 입장일 때는 서인은 찬성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상대적으로. 남인은 반대했다. 특권을 유지하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서민과 남인이 이렇게 분리해놨지만 그렇다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고 도식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 남인들도 뭐냐면 노비정부 창설하는 사람 많고, 그다음 서인들도 노비정부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도식화시켜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성동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일단은 학문적 기반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선을 정당성을 주장 정역적인 정치 형태의 전례 논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리학과 예학이 심화되면서 그다음에 친가나 적장자 중심의 가족제도, 그다음 학파와 분단과의 긴밀성, 신권의 선장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체제 논쟁 과정에서 왕실 어떤 전례 문제에 포출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예속 논쟁을 뭘로 이제 봤냐면 쓸데없는 공리공단이다.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 쓸데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근데 이 예속 논쟁은 최근에 와서는 나름대로 정치 형태의 어떤 전례 논쟁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나? 사회 지배 질서, 그러니까 전후 사회 질서의 어떤 체제 논의가 같이 깔려있다. 그리고 성리학적 어떤 규범이 강화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쓸데없는 논쟁 같아요. 이런 것들 논쟁하면서 뭐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신민사관이나 또 비판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러면 이제 예성 논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기출 근거와 관련된 1245페이지 펴보세요. 자, 1245페이지에 보면, 이게 맞나? 잠깐만요.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 거기 몇 페이지 표시냐면 1243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359번을 이제 보면, 예속논쟁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포면적으로 단순한 왕실의 전례 문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리학의 핵심 문제이면서 왕위 계승 원칙의 종법의 이해차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 학파들의 어떤 주도권을 둘러싼 성리학적 이념 논쟁이다. 그래서 인조 때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 인평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소현세자는 석철, 설림, 석견의 세 아들이 있었고 복림대군에게는 뒤에 이제 현종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자 일단 소현세자가 이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죽죠. 의문의 죽음을 걷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인조가 뭐죠? 독사했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 강비도 독사시키고 자기 손자들도 쳐내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다가 이제 했는데 거기 중간 단락을 이제 보면 조대비 복상 관련된 논쟁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이제 송시호의 그 유명한 뭘 얘기해요? 사종지설 체의부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왕이 계승되어 3년상이 없는 경우 부모가 왜 3년상을 입지 못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체의부정은 한 두 번째가 세 번째인 거야. 적자이면서 장자가 아닌 거.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 속에서 호종을 뭘로 본 거죠? 두 번째 아들로 본 거야. 근데 거기까지만 좋은데 문제 더 나갔죠. 그래 놓고는 호종을 뭐라고 지칭했어? 서자라고 지칭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왕권의 정통성이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주도에 있는 누가 있는 거야? 석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빨리 막아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이제 하여튼 국조 5대를 예를 들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또 동등하게 한다 해서 넘어가서 일려서 이제 넘어갔는데 자 그래도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좀 보면 허목과 남인대의 주장들이 쭉 나오죠. 이들은 거기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개입된 건국대전 국조대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예전에 주례, 의례, 예기 같은 육경, 그래서 이제 고대들을 예를 들면서 이제 3년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2차 예송 때 이 송시열이 예전에 했던 발언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 현정에 의해서 유배가 당해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물론 이제 좀 이따 풀려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1243페이지에서 1244페이지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잠깐 이제 1244페이지 좀 넘어가서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뭘 보냐면 예속 논쟁 의의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보면 마지막 단락 있죠?
그 마지막 단락, 예송문제 의 부분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자, 예송은 17세기 때 율곡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태계학파로 대표되는 남인데 예치를 행해진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성리학적 이념 논쟁이고, 조선후기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영역된 분당 정치 대표적인 정치 사건. 그래서 예송 논쟁을 분당 정치의 절정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송 논쟁 결과 1차 1등은 서인, 2차 1등은 남인이 이겼잖아. 근데 그 한국 정치처럼 상대당은 뭐요? 사사다발하지 않고 뭐냐면 존재감을 인정해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 원리에 입각한, 상호 분권, 상호 견제를 위한 원리에 입각한 분당 정치 제일 발현된 형태. 이걸 제일 절정한 이런 사례로서 예송 논쟁을 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동안 조선 후기들 부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사건으로 예송을 민생과 아무런 관계없는 1년 상인, 3년 상인하는 공리공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송은 조선 후기 왕위 계승을 비롯한 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룬 중요한 이념 논쟁이다. 원칙적으로 그 누구든지 얘를 같아야 한다는 천하동네파와 임금회에는 일반 사람과 그거와 달리 번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왕자들 부동사서 파의 이념적 논쟁의 결과로 나타난 전쟁이다. 얘는 필연적으로 성리학적 이념과 직접 관련된 이것이 단순히 예송 논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치에도 반영돼요. 자, 호포법, 노비종란법, 공방제에서 정식되게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호포법 같은 경우에는 그 서인들 입장을 땐 천하동네 이통기국서에 입각해서 찬성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남인은 왕자의 부동산서 이기호바사에 입각을 어떻게 차별성 강조하면서 반대했던 거죠. 예,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정책에 반영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서, 나름대로 예성 논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저와 같이. 그렇지만, 시험을 쓰실 때 부정적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세요. 좋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정치사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서브노트보다는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저기,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좀 봐야 되겠는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65페이지, 66페이지, 볼게요. 기출문제.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잠깐만요.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 자, 9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기는 분당의 집권 과정을 나타난 거다. 각 분당이 집권한 계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기읒은 뭐와 관련된 거죠? 갑인예송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인에서 남인 넘어가는 2차 갑인예송 말한 거고,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간 게 니은은 경식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넘어가는 기사한국. 그 다음에 그 니은은 그 남인이 아니라 몰락해진 서인으로 다시 넘어간 게 갑수한국.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집권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집권 과정 각 집권의 이제 분당 시기가 이제 정확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답이 몇 번이겠어요, 이거는? 네, 1번이죠. 네, 갑인예송.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역은 갑인예송. 네, 그리고 니은 기예송 1차 예송이고, 디귿이 아니죠. 이 디귿은 이제 기사한국이고, 니은은 갑수한국이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은 문제 보면, 17세기 때 조선사에서 서인과 남인사의 전개된 예송론의 본질은 뭘까요? 정통성 확보이죠. 종법이 이제 체계화되고 내면화되면서 예전에 형식적이고,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많은 이 종법이 이제 꼭 지켜야 할 당위 대당이 되면서 일어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침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 있죠.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게 D인가? 네, 66페이지. 자, 여기에서 니은에 대해서 대립은 무엇인가? 자, 왕씨의 복상 문제에 둘러서 두 정파 간의 생각과 대립이 일어났다. 자, 이걸 무슨 논쟁이 나오죠? 예송 논쟁이 나오고. 자, 14-3번 문제 보면, 자, 호종과 호종비의 사망사건 후에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었는가를 둘러싸고 니은이 일어난 원인을 쓰시오. 요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이제 호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차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서인들은 뭘로 본 거야? 두 번째 아들로 본 거고, 남인은 몇 번째 아들로 본 거죠? 첫 번째 아들로 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이 15번 문제는
약간 이제 쉽다고 하면 쉬울 수도 있고, 예매하다 보면 예매할 수도 있고, 한 번 사용하면 되게 어렵게 돼 있지만, 또 보면 뭐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예매모호한 문제인데, 자, 요거 일단 한 번 사려보고 딱 겁을 딱 먹으신 분이 있어. 저도 이제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 했는데, 딱 보시면 그냥 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사료냐면, 그 다른 거 다 해석할 필요 없어. 이거는 숙종실록에 있는 송시효졸기 내용이에요. 예, 보통 송시효졸기는 뭐냐면, 되게 이제 그 신하가 죽었을 때, 유명한 신하가 죽을 때 뭐라고 해요? 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정근대 시대 때는 삼이 죽을 때도 달리 표현하죠. 왕이 죽을 때는 뭐라고 해요? 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황제가 죽을 때 붕이라고 하고, 왕이 죽을 때 뭐라고 하죠? 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뭐예요? 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 같이 이제 범인들이 죽을 때는 사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졸이 죽을 때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썼던 그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적어놔요. 이게 뭐냐면 송시효 졸기야. 근데 이 송시효라는 사람은 막대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송시효 졸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제일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송시효 졸기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건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숙종실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거기 갑인지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갑인지하는 뭘 얘기할까? 이건 2차 예송 갑인예송을 해요. 예. 그래서 이때 갑인예송 때 그 각 분당의 주장을 쓰시오. 이거 쉽죠? 뭘 써야 돼요? 자, 일단은 그 남인들은 뭘 주장했어요? 기년설, 1년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서인들은 대공설 주장했죠. 누가 이겼죠? 남인이 이겼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서인은 천하동네, 남인은 왕자의 부둥사서 이렇게 주장. 그거는 종법에 대한 인식이지 1, 2차 해가지고 깔려있는 종법에 대한 인식이지 지금 2차에 일어난 포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송시효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당의 명칭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이 숙종실록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가 이제 뭐냐면 뒤에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숙종실록이 이제 만들어진 건 나중에 그러니까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이 분열된 후에 노론의 입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노론의 영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송시효는 자신의 노론의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송시효가 살았던 데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서인이에요. 갑수왕국 때하고 송시효 언제 죽었죠? 기사왕국 때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미한 거야. 그 당시에 입장 올 때는 송시효 살았을 때 입장에서는 자기는 서인이라고 생각했고 뒤에 이제 정파 입장할 때 이는 누구의 영수를 생각해요? 노론의 영수를 생각한 거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는 산당이다. 그러니까 살림새의 우두머리 또 생각하고 참 이게 분당 명칭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맞는 걸로 해준 것 같아요. 노론, 설, 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여기 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에서 이제 볼 게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을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윤중 아시죠? 윤중. 윤중은 누구의 영수죠? 소론의 영수죠. 그래서 윤중을 깐 내용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그때 이제 송시효가 살아있을 때 윤중하고 이제 계속 갈등을 했고 결국에 이것이 뿌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소론과 노론이 갈려져 나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송시효이 이제 그 당시 윤중하고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중이 좀 나이가 좀 어리고 그 송시효 입장 올 때는 좀 제자별 좀 되는 거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윤서구라는 사람이야. 윤서구.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윤서구인데 문제는 왜 갈등이 있게 되냐면 그 당시 송시효하고 윤중이 아니라 윤호하고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송시효는 처음에는 윤중과 윤서구가 자기 편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윤호를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한 거야. 자기가 지금 사문안적으로 지칭했던.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윤중이 이제 아버지인 윤서구가 죽자 송시효에게 행장을 부탁했어. 행장 예전에 얘기했죠. 죽은 사람의 어떤 업적들을 적어놓은 건데, 윤서구가 이제 겉으로 윤호를 비판하고 실제로 윤호를 높이 평가한 송시효이 윤서구의 행장을 악의적으로 써놓은 거야. 원래 행장이라는 거는 좋게 써줘야 되는데, 얘가 평론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윤중을 막 윤중을 막 비판하면서
윤호를 이제 비판하면서, 실제 윤호를 되게 호해줘 봤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그, 한이 12 사건이라고 해요. 해인이 12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문제를 냈는데, 해인이 12 사건이라고 해요. 네. 해인이 12. 예. 그래서 해인이 12 사건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별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일단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장에 대해서 막평을 해놓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건, 해인이 12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중과 송시효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신왕국 이후에, 송시효가 윤중의 관계가 이제, 신유 이수 사건이나 남인 처벌 문제도 더욱 벌어졌다가 갑술왕국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분석에 실어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69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69페이지 몇 번 문제 보냐면 이게 59번 문제인가요? 네. 잠깐만요. 여기 답안이.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숙종 실력의 송시효 조직이다. 기획에 볼 수 있는 종법 적용에 대한 서인의 인식을 써보고, 서술해보고, 윤효가 전개에서 제거된 사건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편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니은의 전파의 특징을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이거 앞에 이제 그 원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갑인녀의 하,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예성이죠. 그럼 종법에 적용에 관련된 문제, 포멸적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종법 적용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서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냐. 자, 서인들은 종법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종법을 천하동네를 뽑아서 종법 원리대로시에요. 원칙대로. 이에 반해서 남인들은 왕자대 부동사설 내세워서 좀 번칙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제 시행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윤호가 제거된 사건. 무슨 왕국이죠?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은 남인 세력들이 몰락하고 누가 집권해요? 서인들이 집권하죠. 그때 서인들이 대규모 사살 다발래. 그래서 그때 누굴 죽였냐면 윤호를 죽이죠. 근데 이 송시열이 좀 약간 인물이 쪼잔해. 그래서 윤호를 죽인 이유가 원래는 이제 정치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예전에 자기한테 이제 항목적 논쟁을 했다가 개겼다. 그러니까 윤호가 이제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서 사대부 의견을 안 들으면 그만인 거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죽일 필요 있겠냐면서 했죠. 결국에는 기사한국 때 누가 죽은 거야? 송시열이 따라줄게. 송시열이 죽을 때 이제 노론 측 기사하고 남인 측 기사하고 이제 좀 다른데 노론에서는 의젓하게 사약을 맞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남인은 어떻게 적었는데 사약을 줄렸는데 송시열이 막 피하고 도망갔다는 거야.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막 넣어가지고 끼어 죽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죽는 모습도 어떻게 돼요? 다르게 표현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디귿과 관련된 편지가 뭐냐? 갑자기 편지를 보내 송시효를 비난을 했다.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편지냐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걸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신유 의서라고 해요. 신유를 보낸 편지라는 뜻이야. 근데 원래 이것도 보낸 건 아니에요. 보낸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윤중이 막 송시효를 막 욕을 해놨어.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가, 그냥 덮고 하자 해갖고 이제 숨겨놓은 건데, 누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송시효 열받은 거죠, 그냥. 앞에 있는 해니 12 사건에서 더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둘 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나중에, 노동과 소론의 어떤 분열의 어떤 작은 불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적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전파의 특징. 그래서 당시 무리가 이에 마침내 윤중을 도와 하필 하나로 이루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제 노동과 다는 소론이죠. 그래서 소론은
특징은 남인의 처벌을 간대하고 신뢰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있을 텐데, 아이고,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75페이지 펴보세요. 75페이지. 자, 75페이지 72번 문제 볼게요. 72번. 거기 답안에는 92번으로 되어 있는데 72번 좀 고쳐주시고. 자, 다음 A와 B와 관련된 사건의 명칭을 쓰고 이때 종법 적용에 대해 기획과 니은의 인식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디귿에 대한 송씨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A, B 사건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3년선, 1년선 논쟁을 하니까 이건 몇 차 예송이죠? 기회 예송에 대한 1차 예송이죠? 그리고 기획과 니은의 인식을 각각 서술해 종법 적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기획을 자참의 송중기. 네. 송중기는 누구의 인식을 대변할까요? 송시열, 서인의 인식을 대변하죠. 그래서 천화동네 포방에서 호종에도 원칙대로 종법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장려 허목이니까 당연히 남인들이죠. 그래서 왕자의 부동사설을 강조하면서 종법을 범칙적으로 좀 적용되자. 육경체제를 도입해갖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 디귿의 의견은 누구냐? 디귿은 이제 거기 보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전초 소생이 둘째와 후사를 정하여 역시 장자가 명하고 그의 복이 최장 3년 전에 조항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쭉 내는데, 자, 이거는 뭐냐? 서장을 세워 후사를 잃을 때 체의부정이라여 부모가 3년 전에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종지설 뭐죠? 체의부정, 송시열이야. 그러니까 사종지설 뭐예요? 부모가 3년복을 입지 않은 4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때 뭐가 있는 거야? 체의부정, 적자가 아니라 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닐 경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어? 서자라고 얘기한 거야. 서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반역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지금까지 조선 정치사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들만, 빠진 부분들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163페이지 펴보세요. 네, 163페이지. 자, 그 강해군과 관련된 대북정권 있죠? 그게 예전에 한번, 공룡 기출문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북파도 임진할 때 크게 공헌을 해가지고, 집권을 했고, 이들이 대북정권이 다른 당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정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서 이제 부국강조, 현실 정치를 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업적들을 이제 쭉 했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경덕궁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덕궁, 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인왕성 북에 왕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점쟁이 많이 많고, 풍수지휘가들 많이 많아요. 그래서 궁궐 정책할 때도 경복궁 안 짓고, 뭐 창덕궁, 창경궁 썼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경희궁도 짓고, 경덕궁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지지 않지만 인하궁인가 뭐 무슨 궁궐도 하나 지었어. 몇 개. 그래서 막단 토목사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걸 얻어먹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파주 천도시도 뭐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읽고 나가고 넘어가면 되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죠? 중립외교 정책이죠. 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폐모살제와 혜택변정, 그 개념들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 인조 때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서인과 남인의 공존체제가 유지됐다. 그래서 상호 존재와 상호 비판 분당 정치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됐다. 그래서 서인이 주동하고 남이 동조하는 형태를 이루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내용을 냈죠. 숭유살림과 국호물신. 이 두 가지 원칙을 꼭꼭 지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숭유살림 명분이고, 국호물신은 정권을 유지해서 자기가 외적 가문이 되는 게 낫겠죠? 실리적인 측면을 채택했고, 또 병권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5구년 같은 거는 서인 정권들이 이제 그 장악을 했고, 남인들이 이제 북벌 사업을 할 때 그 훈련병대나 뭐 이런 것들 만든 게 뭐냐면 5구년을 누가 장악했기 때문에요. 서인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별도의 군사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호종 때 이제 북벌용 제기가 있죠. 그래서 그 배경, 그 내용도 파악을 되고,
추진 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정과 그 송시열 같은 서인세 예전에 말처럼 호정과 그 송시열의 어떤 북벌론 다르다고 했죠. 초기 때는 호정의 북벌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그 호정 9년 이후는 송시열의 북벌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북벌 개혁에서 군사력 증강 내용을 보면 어윤총의 군사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훈련도감이나 어윤총 기병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포웨이온 네덜란드 해외를 통해 훈련도가 수행해 조총, 하포 같은 신무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 군비학충해갖고 이제 해서 그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김유의 건의를 받아 대동법을 충청 전라도까지 확대하고 상평통보를 조주하고. 근데 우리가 또 상평통보는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라고 했는데 호종 때 또 만들어졌다가 또 숙종 때 또 한 번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널리 그 유포된 화폐는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후에도 숙종 때나 이런 때 그 현종 때 계속 논의가 있었죠. 그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종이 대표적인 거지만 숙종이나 현종 때도 그 북벌 논의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가에 숙종 때 북벌 논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예매, 현종 말년부터 해서 숙종 초기까지의 내용이야. 여긴 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남인이 집권하고 있던 논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숙종 때 그 서인이 집권할 때 또 그 다음에 노동색 때 또 북벌론을 했고, 근데 공통적으로 이들의 북벌론은 실제 치겠다는 것보다는 성리학적 윤리의식을 강화시켜서 체제를 강화시켰어요. 미국 지금 북한과 똑같아요. 북한이 왜 폐핵을 만들겠어? 미국과 싸우게 해서 하는 거야? 절대 미국과 싸우는, 절대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체제 강화용이죠. 일종의 딜을 하는 협상론이죠. 그래서 지금 딜하고 있잖아요. 무기 만들어갖고 지금 팔고 있잖아요. 지금 없애주는 조건으로 미국 돈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166페이지에 북벌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북벌론은 호정을 비롯한 국왕과 서인 산인세력들이 주도됐고, 실제 북부보다 서인의 정권 유지 논리를 했고,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서 백성을 통합시킨 논리를 제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현종 때 예성 논쟁 있죠. 호정의 정통성 문제. 차자로 즉위했던 호정에 대해 호정의 장자를 볼 것인가, 두 번째 아들로 볼 것인가. 그런데 서인은 호정을 몰라. 체의부정. 체의부정은 뭐야? 적자지만 장자가 아니라고 보는 두 번째 아들로 본 거. 그 다음에 호정은 정체로 본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들로 본 거다. 이렇게 있고, 예론적인 거는 이제 거기 천하동네 뭐 이기분리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천하동네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천하의 예법은 다 똑같다. 사대부 예법과 그다음 왕법은 그 똑같다. 성리학적인 어떤 이념에 따라서 건국대로 국조대도 하자. 그래서 이기분리는 뭐냐면 니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율곡의 이제 학문을 강조하는데, 이가 기를 강조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인 같은 왕자가 부동사서, 그 다음에 이기불잡은 이는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보다는 이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맞지는 않는 것 같아. 이거는 서인들은 주로 이제 뭘 이까가 이통기국론. 그래서 이통을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남인들은 이기불잡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기호바사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거는 좀 약간 억지 끼워 맞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보다는 서인은 이통기국론, 그 다음에 이통을 강조하고, 남인은 이기호바사. 그래서 아마 이통기국에서 이를 강조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인 쪽에 이양 쪽에 주기동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기동이나 주기동 같은 거 예전에 말했죠. 이건 특정 학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니를 강조하면 주기동이 되고,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하면 주기동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통기국론 상대적으로 주기동의 입장을 따르지만 뭐를 강조한 거야? 니를 강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시대적 상황에 따르는데, 이건 약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의미를 좀 달리면서 집어넣은 것 같고, 자, 1차 해송하고 2차 해송 그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 이제 2차 해송을 끝나고 나서 남인의 분열. 그래서 탕남하고 청남이 있는데, 탕남이 이제 우세하게 있는데 서인과 공동체제가 유지됐다. 경신한국까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경신한국을 보자. 예. 그래서 경신한국에서 이제 한국 정치부터, 숙종의 한국 정치부터 해서 영종주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한국 정치 237페이지 펴보세요. 자,
한국 정치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밑에 위에 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숙종은 초창기 때는 조제보합론에 입각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분당 간의 하합을 도모하려고 했어. 이 조제보합론은 박세채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누가 주장한 거야? 이거는 이이가 주장한 분당론이죠. 그래서 조제보합론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당으로서 군자와 소인을 가지지 않고 뭐죠? 율곡의 조제보합론에 따라서 탕평하자.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군자 소인 가리지 않고 군자당 소인당 가리지 않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은 각 당에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문제를 등용해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당을 해체시키자는 논리야. 근데 실제로 이걸 수용했다고 했지만 숙종 자체가 뭐예요? 한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면 한국 정치는 뭐냐? 한국이라는 의미를 이제 먼저 얘기하죠. 이 한국 정치는 분당 정치의 말피아 형상으로 숙종에 의해서 주도됐어요. 그래서 분당과 견제분당 사이에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분당하고 정권을 가지지 않는 분당이 어떤 사건의 계기, 왕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갑자기 교체되는 거야. 이걸 한국 정치라고. 이 한국 정치를 예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숙종이죠. 물론 한국 정치는 그 숙종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경종이나 영조 때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부각되는 그 한국 정치는 요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정치는 분당 정치의 말폐하 형상이라고 했죠. 근데 그 말폐하 밑에는 단순히 정치적 형상이 아니라 뭐가 깔려 있다고 했죠? 사회경제 변화가 정치적 형상에 반영됐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자, 양난의 농경지가 복구됐다. 그리고 대동법의 효력을 발휘하고 국제무역의 활성화, 그래서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이나 상업자본의 축적, 그리고 17세기 때 그 농업의 향상이나 장시 발달, 화폐 유통 같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결국에 뭘 동요시켰어요? 항총사의 지주제 신분제를 동요했죠. 그래서 양난 직후에 만들어 놓은 체제 있죠. 성리학적 가치 지배 실서 항총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양반사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항총 지배 세력이 약화되죠. 그럼 양반사족들이 이제 항총에서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제 어디겠어요? 항총사회가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죠. 근데 중앙정치의 무대에 들어가려면 간직이 한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좀 항총사회 근거가 있다 보니까 좀 저도 좀 여유 있게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이겨도 이제 상대방들은 좀 뭐냐면 포용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인명 게시판에 막 싸우고 있잖아. 서로 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거기 싸울 필요 없겠죠. 근데 할 거야 이제 뭐냐 이것밖에 없는데 교사밖에 없는데 이게 교직 쓰는 그 TU는 점점 감소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가 뭔가 이겨야 되니까 이게 신경이 날카롭게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특히 우리 사회과는 좀 그래도 넉넉한데 국영수 가보면 지네끼리 막 진짜 말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설을 하면서 싸워요. 예. 선생 되는 사람들이 그놓고는 학교에서는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일단 분당 정치 기본 원리가 붕괴됐죠. 일당 정제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국왕이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 왜냐면 분당 정치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 국왕이 예전에는 서로 간에 군용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분당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왕권 약화되자. 그러니까 분당을 좀 그러니까 주도했다가 쳐내고 또 새로운 분당을 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한다죠. 그래서 분당보다 개인의 가문이나 이익이 우선되고, 그리고 상대 분당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약을 연발내서 내고, 그 다음에 권력을 이제 제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게 뭐와 연결돼요? 외척이나 종실과 서로 연결되는 거죠. 왕의 계승 분쟁에 개입을 돼. 그래갖고 예를 든 게 이제 그 경종하고 영조가 왕에게 계승할 때 경종은 누굴 든 거야? 소론이. 그 다음에 영조는 노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3사와 2조 전략의 정치 비중이 감소해. 왜냐면 원래 3사 2조 전략에게 이제 줬던 거는 법제적 권한이 아니라 그 살림 세력들이 훈구 세력들 견제하는 가운데서 왕권에서 이제 좀 정치를 잘해보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걸 이용해갖고 이제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만 찾다 보니까 얘들의 권력을 이제 뺏기 시작해요, 왕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권력이, 정치 권력이 어디에 집중된? 고위 관원들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하위직 관료들이 상위직 관료들을 견제하는 그런 고위 관료들 견제하는 시스템이 발달됐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무너져. 그래서 공론의 중시가 이제 3사를 이제 거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디도 옮기게 되죠? 비변사 옮기게 돼요. 조선기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명분보다는 뭘 강조하는 사회 형성이 나오죠? 실리가 강조되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다. 그래서 17세기 초반 때 그 순수하게 펼쳤던 그 예동 같은 사상적 문제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 장악한 거야? 군대를 장악하는 거잖아. 그래서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를 장악하는, 이 경제력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는 갑술왕국 이외에 누가 쫓겨나가죠? 남인 세력들이 쫓겨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중앙에 쫓겨나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남인들이 잘 이제 영남 쪽에 기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영남 남인들이 남인의 주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에 낙하면서 이제 자기 동네에서 좀 약간 자기 위신을 좀 행사하고 양반가의 권력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원하고 서호가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 당시 이제 자기 조상을 모시는 사호를 일종 모함을 만든 서원화 시켜버려. 그래서 서호와 사호가 남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됐다. 결국에는 이제 영조 때 들어가면 하도 이제 많아지니까 서울 탄압을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이 한국 정치 부분도 꼭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문제에 나왔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 이거 한국사 능력 검증이나 이런 데도 또 시험을 많이 나오니까. 자, 한국 정치는 왕이 주도를 했고 그 주도하는 정당과 그 다음에 주도하는 정당과 그 다음에 견제 분단 간에 급격하게 이제 권력의 변화 형성을 한국 정치라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을 마련했던 시발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 숙종이야. 네. 자, 숙종 때 한국 정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유명.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순한국. 순서 외워두세요. 왜 먼저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보는데 경신한국은 이제 왜 일어나냐면 이걸 다른 말 경신대축척이라고 하죠. 예. 경신대출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왜 일어났냐? 그 전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남인의 그 영수였던 허적이 대흥상성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영모를 동원한다. 그래갖고 영모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누구를 이제 즉위시키려고 했냐면 복송군을 즉위시키려고 했다. 이런 고변이 돌아요. 이건 다 뭐냐면 만들어진 영모 사건인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복성군이 아니라 복창군이죠. 제 말하는데 복창군 옹립하려고 한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숙종이 그냥 조사하면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하면 남을 쳐내려고 했거든. 그 남을 쳐내. 이게 그 유명한 경신한고 경신대축철과 관련된 대축적과 관련된 거죠. 이때 남인 처리 문제 가지고 이제 강경파였던 노론하고 온건파의 소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분열돼.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분열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남인 측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뭘 쓰냐면 숙종을 뭐와 연결시켜? 장희빈과 연결시키죠. 원래 장희빈은 이제 그 역간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일찍 잃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이 큰아버지가 이제 누구와 연결해? 남인 집안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남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얘를 좀 연결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숙종은 이제 모셔다가 장희빈 눈에 띄는 데가 숙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장희빈이 이제 외부 그러니까 집에서 장희를 보고 나서 반해가지고 얘를 빈으로 모셔왔다. 빈으로 삼았다가 항상 또 이제 장희빈을 옆에 두고 하다 보니까 숙종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또 거기다 장희빈이 그 당시 아들을 생산했죠. 네, 아들을. 결국에는 그 아들을 뭘로 책봉하려고 했어요?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한 거야? 예? 그 당시 이제 그 장희빈의 아들을 이제 세자, 원자라고, 정확히 말하면 원자죠. 예. 원자를 이제 책봉하려니까 그거에서 이제 잉여왕후와 연결되어 있는 노론 측에서 반대를 한 거야. 아니, 서인 측에서. 아직 잉여왕후가 젊은데 왜 지금 급하게 원자 책봉을 하려고 하냐? 비내 아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열받아가지고 또 뭐냐면, 그 당시 서인세력들 쳐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요때 이제 원자는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 그때 이제 서인세력들이 몰락을 하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죽어요, 이때? 송시효이 죽게 돼. 사살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기상국 이후에 남인들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서인들이 이제 뭐냐면, 폐위 민시를 포기하는 운동을 했어요, 잉여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남인이 탄압을 하고, 이걸 보고 이제 숙종이 분노를 하고, 이제 뭐냐면, 남인을 쳐내고, 다시 서인을 복귀시키죠. 또, 장희빈을 폐하고, 뭐죠? 잉여왕후를 이제 올렸다가, 장희빈이 뭐, 와갖고 인형에다가 뭐, 칼을 뽑고, 이게 했다가 저주사건이 일어나서 장희빈을 죽이죠. 그리고 장희빈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장희빈,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무술인가? 채 무술이하고 이제 뭐 해갖고 짝짝꿍 해갖고 누굴 낳아요? 영조를 낳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갑술왕국 이후부터 이때 서인세력들이 완전히 분열이 돼요. 그래서 뭐와 뭘로 투쟁하게 되죠? 소론과 노론으로 투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각각 서론과 이제 정권과 노론 정권이 각각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서인의 분할을 이제 볼게요. 자, 서인의 분할을 보면 이제 거기에 정책 수익과 상대분들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갈등이 심화되고, 그 당시 누구하고 갈등이 있다고 했죠? 송시열과 윤중의 갈등이, 개인적 갈등이 계속 있다가 이걸 계기로 폭발돼 나간 거죠. 그래서 경승왕국 때부터 조금씩 분화되다가 남인이 몰락한 갑순왕국 때 완전히 대입됐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서로 간의 사이는 안 좋았지만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남이 있었으니까 꾹 참고 있다가 남인이 몰락한다고 폭발돼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노도는 대표적인 사람은 송시열이죠. 강경파고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내수외양, 민생안전, 자치, 자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소도는 아까 윤중, 박세당, 정제도 이런 소장파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윤우는 남인세력이지만 박세당은 남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인 쪽의 얘기야, 이 사람은. 자, 하여튼 이는 온건파고 신리를 중요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을 하죠. 이거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성리학이 이에 탄력성을 보인다. 특히 박세당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 자체를 무시하고 육경이라든지 뭐 노자, 장자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소론이 전국을 주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숙종 말년에 노론이 정권을 또 장악해요. 병신 처분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 병신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거기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갖고 경종이 즉위할 당시에는 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론이 아니라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론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경종을 대지청정을 시키려고 했어. 왜냐하면 누가 주장한 노론 측에서 대지청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 노론은 누굴 믿었어요? 영인군, 영조를 믿었고 그 다음에 경종을 믿었던 세력은 서종인데, 왜냐하면 대지청정을 왜 노론이 실시했냐면 이 경종이 대지청정을 하면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경종이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대지청정을. 그래서 잡은 게 없은 거야. 그리고 숙종도 지금 거의 주류판에 이제 경종이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의 정통성도 있고 하니까 좀 약간 못마땅하지만 그냥 경종한테 넘겨다 해갖고 경종 넘긴 거야. 그래서 경종이 왕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경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 왜냐면 경종이 이제 몇 년 즉위했냐면 4년 즉위했어요. 1720년에서 1724년까지.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죠? 예,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경종이 좀 비실비실했어. 즉위할 때 젊은 나이에 즉위했지만 그 아들이 없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고 젊고 하니까 그러면 아들 계속 생산하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론이 그걸 못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종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냐면 그 왕세제를 정하자. 그래서 영조를 왕세제로 하자.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자, 세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야. 노론의 위견을요. 경종이 좀 착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영조에서 이제 위견이 오니까 영조를 좋아. 그러면서 자기 이복 동생이 영조를 왕세제도 이제 받아들였고 이제 정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무슨 이제 경종이 고자 아니었냐.
고자서이고, 그 이제 어떤 강사분이 나가갖고, 왜 고자가 되는 거에서 설명을 하는데, 장희빈이 사살을 받을 때 경종이 옆에 있었는데 경종의 부다를 흔들어대면서 너 같은 이걸 떼어내야 된다. 네 아비처럼 되려면 이거 안 된다 하면서 그 흔들어가지고 부다가 터졌다 뭐 그러는 건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세요 이거. 아무리 그렇지 부모가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부다를 고환을 흔들어대면서 자식 못 낳게 하는 부모가 어딨고 그다음에 거기 실제 그렇다고 해도 그걸 가만히 있겠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말렸겠지? 예, 이거는 그 노동계 당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야사 내용을 마치 이걸 역사 사실처럼 얘기해버리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 계승 문제에서 이제 왕세자에서 영조를 하고 그거 더 나가서 뭘 하냐면 대의청정 하자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냐면 이제 돌아버린 거야. 아무 착한 경종이도 자기가 지금 분명히 살고 있고 지금 정치할 수 있는데 영조 보고 지금 대의청정을 하자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정권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노동이었다. 소원 넘어갔는데 이걸 무슨 한국이냐면 신축년에 이런 한국에서 신축한국이라고 해요. 더 나가서 그 당시 이민옥사가 일어나는데 이민옥사는 뭐냐면 묵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묵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노동가 영인군이 경종을 죽인다고 모함을 해요. 예. 그래갖고 상급수를 이용해갖고 경종을 암살한다.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상급수라는 건 뭐냐면 그 왕을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을 상급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급수, 소급수 뭐 등등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왕을 죽이려면 이제 자객을 보내서 죽이거나 아니면 그 뭐냐면 독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서를 조작해갖고 유언장을 조작해갖고 이렇게 왕을 바뀐다는 그 등등인데 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노동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창진, 이명, 이경문, 조태정 이른바 노동 4대 신이 죽게 돼요. 한꺼번에 사약을 받게 돼. 이걸 이제 무슨 사화라고 하냐면 신인사화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인사화가 아니라 이걸 이민옥사라고 하죠. 제가 말 잘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는 신축한국하고 그 다음에 묵호동에 고발을 해갖고 4명의 대신이 죽었잖아요. 이걸 이민년에서 이민옥사라고 하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앞글자 신자와 인자를 따가지고 이걸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해요? 신인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신축한국하고 이민옥사에 붙여서 신인사하의 결과 결국에는 권력이 누구 넘어가? 노동에서 소론 완전히 넘어갔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조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소론이 집권하고 나서 요 4명의 대신의 처리 문제 가지고 또 뭐냐면 뒤에 정치 사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누굴 인정하고 누굴 뭐냐면 인정 안 하고 복권하냐에 따라서 또 그때 왕조가 정치의 카드로서 이용을 해. 노동세요 그때 해서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 자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경종이 죽게 되는데 경종이 죽을 때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영조 독사설이라 해갖고 영조가 이제 왕이 즉위할 때부터 계속 살아남아갖고 뭐 이제 뭐 고달프게 하는 그 반대판 소론들로부터 이제 이용당하는 영조 독사설 이제 근데 이 영조 독사설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경종의 몸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비실비실하니까 이제 영조가 이제 뭘 올렸냐면 그 당시 이제 잠깐 영조가 뭘 올렸더라? 그 영조가 이제 뭐냐면 그 감하고 영조가 영조가 2개를 올렸는데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게장하고 맞아. 감을 올렸죠. 맞아. 게장하고 감을 올렸어. 그래서 근데 게장과 감이라는 게 그 음식이 삼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나면 독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경종이 자기 그 아우인 영조가 그거 올리니까 게장과 감을 맛있게 먹었어. 그때 착각은 간단한데 그 다음날 얘가 뭐냐면 막 실신하더니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날 죽어버린 거야. 죽은 게 그 게장과 이제 감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영조가 독살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의자의 난이나 나주개서 사건 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의자의 난 때 이제 잡혀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게장과 감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영조가 너 그 경종 죽이지 않았는데 너 그러니까 정통성 없고 나는 충성에 대해서는 너가 아니라 누구다? 경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영조,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닌 거는
영조의 뭐예요? 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 뭐냐면 극지파, 그러니까 강경파 소론의 공격의 빌미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영조의 이제 정치를 볼게요. 영조의 정치는 이제 정조 때까지 이제 탕평 정치라고 하죠. 왕중시의 탕평 정치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